뭐 이렇게 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법전 TV가 그래도 그럭저럭 그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점심 때 그 잠깐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저보고 정법전 TV 잘 보고 있는데 재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가 재미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그래서 그 새벽에 사무실 가서 이것저것 써서 보낼 게 있어서 그래서 사무실 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돌직구 쇼 하고 그 다음에 라방 끝나고 병원을 좀 가야 되겠다 해서 병원에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또 그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 오늘 제가 볶음밥 먹었거든요. 그 분식집 가가지고 근데 또 분식집 사장님이 뭐 구독자 많이 늘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그 신경을 써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어쨌든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 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국방부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에 대해서 그 잘은 모르고 한 요만큼 아는데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이래저래 그 좀 그 소란스러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유감인데 이 국방부에서 그 다음에 결국은 국방부 관련된 이야기는 누가 그 국민들한테 알려주느냐 결국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변인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김어준 씨가 그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실형이 나온 건 아니고 벌금형이 나왔는데 벌금형이 2천만 원이 남았어요.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물론 김어준 씨한테는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벌금형 치고는 작지 않은 금액인데 왜 김어준에게 이러한 벌금형이 나왔는가? 유죄 판결이 나왔는가? 벌금형보다도 왜 유죄 판결이 나왔는가?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뒤에 이것저것 깔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VIK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 앞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변화된 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보안 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그 함의가 있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한때는 제가 매일같이 저녁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MBN 그다음에 채널A, TV조선 돌아가면서 MBN은 뉴스와이드, 채널A는 뉴스탑 10, 그다음에 그 TV조선은 이것이 정치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방송이 다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녁 방송이 그 4번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토요일까지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제가 저녁 방송이 없는 그런 날이어가지고 오늘이 수요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저녁 약속도 없고 그래서 그냥 쉬엄쉬엄 그냥 편하게 뭐 시간 그 구애받지 않고 그냥 천천히 이야기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들어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음은 편한데 또 뭐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아요. 좀 쌈박하게 하지 뭐 이렇게 질질질 끄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그거고 저는 어쨌든 마음 편하게 뭐 그냥 그 쉬엄쉬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걸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제 국방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5일이니까 엊그저께 그 7월 13일에 국방부에 정례 브리핑이 있었어요. 이 정례 브리핑을 누가 하냐면 대변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 정례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그 시간마다 일정한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마다 꾸준히 브리핑을 하는 게 정례 브리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국방부의 정례 브리핑은요.
그 일주일에 3번을 했었대요. 그래서 월, 수, 금 이렇게 하나? 그게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정례 브리핑이 쭉 있었대요. 그 뭐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윤석열 정권까지 국방부에서는 정례 브리핑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정권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방부에서 이재명 정권의 국방부에서는 정례 브리핑을 일주일에 몇 번 한다? 5번을 한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다 매일같이 정례 브리핑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정권의 그 국방부는 윤석열 정권의 국방부와 다르다. 윤석열 정권의 국방부는 그 어떤 국방부입니까? 내란 국방부예요. 내란 국방부. 윤석열 정권의 국방부 장관은 그 누구였습니까? 김용현이었어요. 김용현은 어떤 사람이냐? 내란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거의 뭐 내란의 그 주요 임무 종사자인지 우두머리인지 어쨌든 무지하게 그 내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재명 정권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국방부는 윤석열 정권의 국방부와 달리, 그러니까 내란을 주도했던 윤석열 정권의 국방부와 달리 이재명 정권의 국방부는 아주 좋은 국방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례 브리핑을 일주일 내내 하겠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빼놓고 비즈니스 데이에는 매일 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같이 윤석열 정권의 국방부, 내란 국방부가 어떤 일을 그동안 해왔는지 참모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 제재를 받고 처단을 받고 있는지 매일매일 브리핑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었는가,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매일같이 주 5회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한다라고 하는 걸 딱 제가 확인을 하니까 누가 생각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호기롭게 시작한 게 그게 뭐였습니까? 도어 스태핑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말이야 서울대 법대에 나온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야. 내가 정치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정치 선언한 게 뭐 6.29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내가 정치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불과 뭐 한 9개월 만에 내가 대통령 된 사람이야. 내가 정치 천재야 이러면서 도어 스태핑 다 와 들어와 기자들 뭐 쓰레빠 찍찍 다 들어와. 그러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내가 다 대답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얼마 못 가가지고 몇 달 못 가가지고 그 도어 스태핑이 스르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도 이게 월화수목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 진행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런가? 대변인 자체가 좀 자질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정례 브리핑이니까 엊그저께도 정례 브리핑 했어요. 어제도 했을 거고 오늘도 했나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제가 됐던 거는 제가 봤을 때 엊그저께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컨대 육사 공사 회사를 다 그냥 합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만 해도 웨스트 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해군 사관학교가 있고 공군 사관학교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선진국의 그 사관학교가 이렇게 국군 사관학교 하나로 통폐합된 게 있을 수가 있나?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칙대로라고 하면은 지금 국방부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은 이렇게 사관학교 3개를 통폐합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북한이 뭘 쐈다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현안이 돼서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이 현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국방부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뭐 물어보지 않아도 뭐 뻔한 거죠. 지금 국방부의 가장 큰 현안은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위병을 할 때 탈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인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거의 뭐 언제부터 한 열흘 정도는 그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그 김영수 소령이 기자회견했던 게 언제였더라?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뭐 일주일 넘게 계속 이 이야기를 갖다가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도 했었나? 어쨌든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이 그 이슈가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 대변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85년 1월 달에 소집 해제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소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85년 8월에 두 번째로 소집 해제된 기록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인사청문회 때 장관님이 해명했던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집 해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국방의 의무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소집 해제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소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소집이 해제가 안 됐으면은 다시 소집이 된 게 말이 되는데 소집 해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해제가 붙어 있으면 다시 소집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에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집 해제라고 한 말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대변인이 어쨌든 1985년 1월에 소집 해제된 기록이 있다. 그 다음에 1985년 8월에도 두 번째로 소집 해제된 기록이 있다. 기록이 둘 다 있다. 기록이 둘 다 있으니까 문제 없다. 이런 의미인가? 저로서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규백 장관이 작년에 해명했던 것이 사실이다. 작년에 인사청문회 때 해명이 됐습니까? 그냥 그 묻어놓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김민석 총리도 뭐 배추 뭐 이런 것도 그게 해명이 됐습니까? 아이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냥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임명됐으니까 더 이상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했던 거지 그게 해명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안규백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1983년 11월에 방위병으로 소집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1년하고 2개월, 14개월만 방위병으로 근무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집 해제되는 날짜는 언제였느냐? 1983년 11월에 그 소집 그 방위병으로 입대했으니까 1년 지나면 1984년 거기에다가 2개월을 더 더하면 1985년 1월 달에 소집 해제가 되는 게 맞는데 그때 소집 해제가 됐다고 안규백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85년 1월에 소집 해제되고 그럼 85년 3월부터는 뭐가 시작이 됩니까? 새로운 학기 1985년 1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 1학기를 복학해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기부터 또 이상한데 여름방학 기간 중에 며칠인지 몇십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소집 해제가 됐어요. 제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에서 부대에서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저보고 어이 정병장 병장이 아니라 저 상병 제대했으니까 어이 정상병 뭐 착오가 있었으니까 당신 다시 출근해.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할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을 정확히 기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야, 내가 어떻게 소집 해제가 됐는데 다시 또 나오라고 그러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면서 욕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매일같이 또 수송버스에 몸을 싣고 오늘 가나 내일 가나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규백 장관의 이야기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 내가 추가 복무를 했는데 그게 며칠인지 아니면은 수십일인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다. 이 말부터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가 복무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조사 기간 등이 복무 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뜯어보면은 안규백 장관이
그 뭐 방위병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어떤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 기간이 나중에 막 서류 검토하다 보니까 안규배기가 사흘 동안 그 조사를 받았네. 이 사흘 동안 조사받은 기간은 복무 기간이 아니네. 그러니까 사흘을 더 근무해야 되겠네. 이렇게 됐다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무슨 조사를 받았다고요? 그 어머니가 안규백 장관의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분이었을 것으로 그 추정되지 않습니까? 무슨 마을금고 이사장까지 하셨고, 거기에다가 면장도 하셨고, 거기에다가 전라북도 도의회에 도의원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이 고창 쪽에서는 아주 그냥 끝내주는 유지 아니었겠습니까? 돈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마을금고 이사장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중대장이 전화해가지고 어이구 규백이 어머니 그 우리 그 현역병들 있는데 현역병들이 한 열댓 명 되는데 걔네들 좀 밥 좀 먹여주시오 해가지고 점심밥이었대요. 저녁까지 먹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점심은 확실해. 점심밥을 며칠이나 먹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면은 누가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1번 중대장이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번 누가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규백이 어머니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규백이는 가만히 소집이 아니라 방위병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중대장하고 엄마하고 사이에 뭐 이렇게 밥값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은데 왜 규백이가 조사를 받지? 규백이도 뭐 거기에 무슨 뭐 문제가 있었나? 이런 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안규백 일병인지 뭐 상병은 아니었을 거예요. 일병 아니면 이병이었지. 왜냐하면 14개월 해가지고 상병은 안 되니까. 일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안규백 일병이 왜 조사를 받냐고요. 전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를 뭐 며칠인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정산을 일단은 1월 4일에 소집 해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1985년 1월 4일에 소집 해제가 됐는데 해제됐으면 해제가 된 것이 뭘 또 따져.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누군가의 제보가 있지 않았을까? 중대장이 뭐 그 소집 해제된 안규백 일병을 다시 부대로 불러들일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누군가 뭔가 무슨 제보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안규백 일병이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 기간은 그 복무 일자에서 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제때인 1985년 1월 4일에 소집 해제시켰는데 조사받은 기간 사흘은 더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흘 복무 더 해. 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로 저는 그 추정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것도 말이 안 되냐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병역법 1980년대에 방위병이 있었을 때 병역법은 어떻게 규정이 돼 있다고요? 아무리 방위라고 하지만 아이고 방위요 서럽다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뭐 너 방위나 아니야 그럼 뭐 놀리고 뭐 이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방위도 서로라거든 놀림까지 당할 뿐만 아니라 방위병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아무리 방위병이라고 해도요, 소집 해제된 방위병은 방위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집 해제가 됐으면요, 더 이상 방위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집 해제가 됐는데 왜 다시 너 방위지 그러면서 너 근무 더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병역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소집 해제가 된 그 방위병은요, 다시 불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는 있느냐? 소집 해제를 늦출 수는 있지. 14개월이든 18개월이든 방위를 복무해야 될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을 늘릴 수는 있는 거예요. 소집 해제를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처벌 받아가지고 징역을 살았을 경우에, 징역 뭐 6개월에 처한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내가 방위병으로 근무를 안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5년 1월 4일 날 내가 제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 케이스라고 치고 제가 맘모스 빵을 훔쳐먹다, 제가 방위병 아니겠습니까? 제가 방위병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수송버스를 타고 딱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빵집이 보이는 거예요. 맘모스 빵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너무너무 잘 구워진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제가 뇌가 정지가 딱 왔어. 뇌정지가 딱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맘모스 빵이 제 뇌를 갖다가 딱
점령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맘모스빵을 턱 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겠습니까? 정신 차리니까 내 손에 맘모스빵 딱 있네. 일단 도망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후다다닥 도망가다가 그러다가 빵집 주인이 저 방위 새끼 잡아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제가 잡혀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위병의 법적 신분은 제가 병역법을 다시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군형법을 다시 찾아보니까 방위병은요. 우리도 계급이 있었어요. 2병, 1병, 상병까지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이 아니냐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제가 군형법을 보니까 방위병은 군인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위병은 방위병 이퀄 방위병도 군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방위병은 군인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형법으로 처벌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위가 군인인가 아닌가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방위병이 맘모스빵 훔쳐먹다가 잡히면은 군사법원 간다는 거야. 일반 법원 가는 게 아니라 헌병한테 잡혀가지고 군검찰한테 기소당해가지고 군판사에 의해가지고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혁진 일병 맘모스빵 훔쳐먹었는데 아이고 인생이 불쌍하다 해가지고 내가 징역 1년은 때려야 되는데 인생 불쌍하니까 징역 6개월. 그래가지고 군형무소에서 제가 6개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985년 1월 4일에 제가 소집 해제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방위병 신분으로 군형무소에서 6개월을 갖다가 썩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군 복무를 6개월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군형무소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군형법상으로는 병역법상으로는 군형무소에 있었던 6개월은 이건 복무한 걸로 안 친다. 그러면 제 소집 해제 일자는 어떻게 된다? 1월 4일이 아니라 7월 4일이 된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저 진짜 영창 갈 뻔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데 제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전투방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는 날씬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몸집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제가 60kg 후반대 정도 찍었던 것 같으니까 저보고 M60 그 분대에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M60 분대에 들어갔는데 M60 분대 가면요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소총 분대 가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훈련만 하면 되는데 M60은요 훈련할 게 또 있어. 뭘 훈련해야 되냐면 막 분해한 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격하는 건 재밌어. 제가 사격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투방이어가지고 현역보다 제가 총 더 많이 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는 맨날 사격했거든요. 그러면 사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발 쏴가지고 7발인가 그걸 맞춰야 합격이 되고 7발을 못 맞추면 굴러야 돼요. 굴르고 또 쏴야 돼요. 또 못 맞추면 또 굴러야 돼요. 근데 제가 사격을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제가 합격을 잘 못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뭐 맨날 그랬었는데 근데 M60은 좋은 게 뭐냐면 M60 가가지고 그 총을 갖다 딱 쏘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번 쓱 갈기면요. 드륵 하고 여러 발이 그냥 화다닥 나가요. 그러면서 이게 누워서 딱 쏘면은 M60을 딱 쏘면은 흙먼지가 푸석푸석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있어. 그럼 좀 멋있어 보여. 그 다음에 M60의 제일 좋은 거는 사격해가지고 몇 발 맞췄는지를 따지질 않아. 묻지도 않고 따지질 않아. 그러니까 M60은 제 기억에 사격하는 건 좋은데 그거 뭐 M60 해가지고 뭐 훈련하고 뭐 분해하고 조립하고 제가 문돌인데 그런 거 뭐 손도 똥손인데 그런 걸 잘했겠습니까? 근데 M60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저희가 전투방위라 거의 그냥 뭐 매일같이 행군했었거든요. 그런데 M60 분대는 M60을 배낭에다가 얹어놓고 그리고 행군을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M60이 10.432kg이에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분대별로 돌아가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행군할 때 짊어주고 가야 되는데 10.432kg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천근만근이에요. 처음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막 갈 때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1kg도 무거운데 10.432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영창 갈 뻔했던 게 있는데 왜 영창을 갈 뻔했냐면 제가 M60을 갖다가 들고 막 행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부품 하나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아찔하더라고요. 이 부품을 어떻게 찾냐 막 그러면서 야 나 진짜 나도 영창 가겠네. 뭐 영창 피아노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부대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떤 그 분대원이 그 우리 분대는 아니고 우리 중대원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걸 덜렁덜렁 들고 온 거예요. 이거를 봤더니 제가 그 떨어뜨렸던 제가 빼먹었던 그 그 M60의 부품이 나뭇가지인가 어딘가에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때 그거를 못 찾았으면 저 영창 갔었을 거고 영창 갔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영창 갔었으면은 영창을 뭐 한 일주일 갔다 그러면 제 소집 해제 일자는 일주일이 늦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방위병의 소집 해제 일자가 정해진 날짜보다 뒤로 늦어지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군 형무소 갔을 때, 두 번째는 영창 갔을 때, 세 번째는 뭐냐면 복무 이탈했을 때. 방위병은요 복무 이탈하는 거 쉽습니다. 현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역은 군부대 담을 넘어가야 돼. 담을 넘어가든지 뭐 그래야지 탈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위병은요 탈영이라고 한 개념이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출근 안 하면 되는데 무슨 굳이 탈영을 갖다가 하겠습니까? 퇴근 안 할 수는 없지. 퇴근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무조건 나가라고 막 그럴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출근을 갖다가 안 하면 우리들끼리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중대에도 출근 안 했던 놈들이 가끔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제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방위병이 출근 안 하면 그건 탈영이 아니라 분실이라고 그랬거든요. 방위병은 사람도 아니다 해가지고 야 분실됐다 야 너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방위병이 복무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은 방위병이 몰라 나 그냥 뭐 짜증나 해가지고 출근 안 해버리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탈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법적으로는 탈영이라고 안 하고 복무 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그냥 일주일 동안 휴가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했느냐? 그냥 몰라 그러면서 그냥 혼자 그냥 놀러 가 버린 거예요. 방위병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무 이탈 일주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창 가야지.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은 군 형무소 갈 수도 있고. 그렇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방위병이 소집 해제가 더 제때 되지 않고 늦어지는 경우는 딱 세 개밖에 없다. 병역법에 세 개밖에 없다. 첫 번째 깜빵 갔을 때, 두 번째 영창 갔을 때, 세 번째 복무 이탈했을 때.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연결이 될 것이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복무 이탈 플러스 깜빵 또는 복무 이탈 플러스 영창,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안규백 장관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 기간이 원래는 복무 일수에 포함이 안 됐어야 됐는데 복무 일수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제때 1월 4일에 1985년 1월 4일에 내가 소집 해제가 돼 버렸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추가 복무해라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역법 찾아봤다고 그랬잖아요. 몇 조 몇 항이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25조 3항이에요. 25조 3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복무 이탈 일수만 복무 기간에 산입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조사를 아무리 백날 받았어도 조사받은 날짜는 복무 기간에 산입이 되는 거고, 조사받았다고 해가지고 소집 해제 일자가 늘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조사받은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소집 해제가 됐던 사람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너 추가적으로 군 복무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당초 개념이 다시 재소집한다라고 하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다시 소집한다고 했을 때 누가 소집을 합니까? 이거는 병무청에서 소집을 하는 거예요. 일개 예하 부대가 35사단이든 73사단이든 72사단이든 그런 사단에서 제대한 사람이나 소집 해제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이 정혁진 씨 그러면서 여기 73사단 205연대 뭐 몇 중대 행정실인데요. 저기 당신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추가로 소집돼가지고 복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법적으로도. 만약에 내가 뭐가 있어가지고 잘못된 게 있어서 다시 제 입영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제가 봤을 때는요 병무청 통해서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핏 봤을 때 조사 기간이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안규백 장관 말씀에 의하면은 조사받은 날짜가 한 3일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병역법 25조 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받은 기간까지도 복무 일자에서 빼져서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라고 해도 얼마 복무해야 되는 겁니까? 사흘만 복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규백 장관은 본인 말로도 내가 1학년 1985년에 1학기 끝나고 지금과 같이 여름방학이 됐을 때 추가로 복무를 했는데 며칠 복무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며칠 복무해야 된다고요? 조사 기간만큼만 복무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며칠을 복무했는지 수십 일을 복무했는지 보름을 복무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3일 동안 조사받았는데 30일 복무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안규백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변인도 뭐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병적 기록이 잘못돼 가지고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병적 기록에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병적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일단은 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병적 기록부를 딱 깠어. 그런데 이것 좀 이상해. 근데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이러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대변인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국방부의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그 해명이라고 한 게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전부터 좀 그 국방부 대변인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의혹을 증폭시키는 걸 보니까 이건 진짜 큰 문제다.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방부 장관님은 대변인을 좀 교체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안규백 장관이 그 군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국방부에서 국방위원장 정도만 했고 국방위원 아무리 오래 했고 그랬어도 그래도 국방부에서 근무해 보지는 않았잖아요. 예컨대 뭐랑 똑같냐면 제가 변호사인데 그 외부 카운슬로 외부 어드바이저로 어떤 회사를 10년 동안 자문했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회사를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제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언제 그 생각을 했었냐면 제가 삼성에서 변호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뭐 김앤장이든 어디든 아니면 저희 사무실이 삼성을 자문하는 로펌이었다고 쳐요. 그러니까 우리 로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삼성 화재에 대해서 제가 10년을 자문을 했어도 삼성 화재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조직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조직에서 융화가 돼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냥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제가 뭐도 해봤냐면요. 삼성화재는 그 옛날에 지금은 본사가 저희 그 서초동으로 옮겼는데 강남역으로 옮겼는데 제가 삼성화재 다닐 때는 삼성화재 본사가 을지로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뭐라고 그러냐면 사장님이 니네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출근 시간에 을지로 입구역에 쫙 서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예컨대 뭐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삼성화재 직원들이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를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나가자니 쪽팔리고 안 나가자니 눈치 보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도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제가 명색이 변호사인데 근데 뭐 지나가다가 혹시 나 알아보는 사람 있지 않나?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삼성화재 직원이기도 하면서 변호사이면서 삼성화재 직원이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앞에 가두 캠페인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팔팻말 같은 거 구축하고 음주운전 금지 철폐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그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법무법인 정진 뭐 변호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일 오래 있었던 사무실이 법무법인 정진이었으니까 그 법무법인 정진에서 삼성화재를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케이스를 자문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을지로 입구역 나가가지고 삼성화재 직원들하고 같이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이런 팻말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팻말을 들어본 것하고 들어보지 못한 것하고는요. 삼성화재 조직을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안규백 장관은 아무리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가 국방위원으로서 국방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조졌다고 하더라도 국방부를 잘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방위병 출신인데 저도 그 2007년 1월 1일부터 제가 국방부에 딱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변호사고, 그 다음 제가 국방부 들어가기 직전에는 숭실대학교 교수도 하고 그랬었고, 그 다음 뭐 삼성에서 변호사도 했었고, 뭐 예금보험공사 변호사도 했었고, 나름대로 이제 커리어가 조금 다채롭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방부 들어가가지고 회의에 딱 들어갔는데, 알아듣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알아듣는 말이 하나도 없었냐면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전혀 알아듣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그 장교들이요, 영어 잘합니다. 특히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들은요,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영어를 왜 잘합니까?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들은 미 군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군 사관학교에서부터도 회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육사 출신 장교들을 미국이나 이런 데다가 유학도 많이 보내주고요. 그래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육사 출신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나? 그럴 정도로. 그 다음에 군대 용어에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줄여가지고 축약해가지고 뭐 CF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DOD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런데 제가 명색이 법무실장인데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쪽팔려가지고 물어보지는 못하겠어. 그런데 아는 척은 더더욱 못하겠어. 예컨대 제가 DOD가 뭔지 모르는데 DOD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저 사람 법무실장 아니야? 근데 DOD도 몰라?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DOD가 뭐 이런 거겠지라고 엉뚱한 이야기하면 저 사람 뭐야? 쟤 바보 아니야? 이런 이야기 들을까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제가 그 생활의 지혜인데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중간은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새끼가 저걸 알고 가만히 있는 건가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건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요. 알아도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예컨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알죠. 왜 당연히 알겠습니까? 아이고 똑똑하니까 당연히 알겠지.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고시 공부 시작하자마자 시험 딱 합격하고 연수원 성적도 좋았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냥 저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은 분이에요. 저는 뭐 나이가 30도 넘어가지고 사법시험 붙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거의 소년둥구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저보다 팍팍팍 빨리 돌아갈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높은 분들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재벌그룹 회장이나 그 다음에 그 뭐 삼성의 CEO나 이런 분들은 어프로치할 수 있는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보다 아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스태프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아는 게 많은데 내가 안다라고 한 걸 꼭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근데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있어.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요, 보스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겁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몰라도 모르는 척하는 게 그게 보스의 자질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저는 몰라서 모르는 척했었어요.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한 1년쯤 지나고 한 2년쯤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아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미군 기지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먼지가 쌓이듯이 막 쌓이는 거니까 그런데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계속 로테이션을 갖다 하니까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그 우리 사업단에서는 제일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사람 같이 되는 게 한 3, 4년 지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딱 됐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까만 물 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징어 페퍼민트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안규백 장관은 본인이 내가 국방위원을 10년도 넘게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잘 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사람들은 우리 국방부 장관님은 이전 장관님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국방부에 대해서 제대로 한 거는 50%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이고. 여태까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대개 포스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용현 같은 사람은 3스타 출신입니다. 어쨌든 3스타든 포스타든 그다음 2스타 출신들도 몇 분 계셨는데 어쨌든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대개는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그 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을 하니까 국방부 내에서 그 누구보다도 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장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안규백 장관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밑에 있는 차관부터 시작해서 실장이네 이런 사람들보다도 국방부에 대해서 아는 게 훨씬 더 적은 분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대변인은 어떤 사람을 써야 되겠습니까? 대변인이야말로 국방부를 잘 아는 왜냐하면 장관님이 좀 부족하니까 뭐 부족하다라고 한 게 뭐 다른 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질문이 나와도 장관이나 군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나와도 기자들에 의해서 어떤 질문이 나와서 이걸 갖다가 잘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변인이 됐었어야 됐는데 지금 대변인은 제 눈에는 너무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대변인이 누구냐면 정빛나 대변인인데 몇 년생이냐면요. 1987년생이에요. 1987년생이면 저보다도 20살이 어리다는 이야기입니다. 1987년생이면요. 지금 몇 살입니까? 39살이란 이야기예요. 39살. 생일이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작년에 그 국방부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으니까 38살 때 국방부 대변인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정빛나 씨가 사관학교 출신이고 뭐 여생도들도 있으니까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여성 장교였다라고 해도 30대 후반이면요 제가 봤을 때 끼케한 소령 정도 아닐까? 그런데 군에 대해서 뭘 안다라고? 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빛나 대변인은 거기에다가 심지어 군 출신도 아니에요. 제가 커리어를 찾아봤더니 1987년생인데 서울여대를 나왔습니다. 서울여대가 어디 있습니까? 태능에 있어요. 태능에 뭐가 있습니까?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잘 아냐면 저희 어머니가 서울여대 교수를 오래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 연구실이 서울여대에 있었으니까 서울여대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서울여대가 되게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서울여대 가면은 진짜 아담하고 그다음 진짜 조용하고 진짜 여자 대학 같아요. 아주 그냥 푸근하고 그런데 서울여대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은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요. 태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하고 육사 출신들하고 서울여대생들하고 뭐 이렇게 미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랬나 정빛나 대변인이 서울여대 언론홍보학과를 졸업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공을 살려서 기자가 됐어요. 2011년도에 연합뉴스의 그 기자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국방부 출입 기자도 했대요. 한 기자 생활 한 10년 정도 했었던 2020년에 국방부 출입을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다음에 정빛나 대변인이 기자로서는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기자의 꽃은 뭐겠습니까? 특파원 아니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특파원 시켜준다고 그랬으면 기자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기자 하고 싶어 했다고 해가지고 뭐 누가 뽑아주겠냐마는 어쨌든 기자의 꽃은 제가 봤을 때 특파원인 것 같은데 그 특파원으로 정빛나 기자가 딱 발탁돼가지고 그것도 어디 특파원이냐 브뤼셀 특파원을 했대요. 그 유럽의 벨기에에 브뤼셀 특파원을 딱 했다라고 하니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뤼셀 특파원 하고 뭐 이러면서 연합뉴스에서 기자를 그 10년 넘게 한 14년 정도 하다가 2025년 작년 12월 12일에 연합뉴스를 퇴직하고 퇴직한 지 사흘 만에 국방부 대변인으로 그냥 덜컥 임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정빛나 대변인이
뭐 기록을 몇 개를 세웠어요. 첫 번째, 민간인이 국방부 대변인이 된 건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제 기억에 옛날 중앙일보에 계셨던 김민석 기자가 군사 전문 기자거든요. 중앙일보의 국방 전문 기자였던 김민석 씨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010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니까 11, 12, 13, 14, 15 5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아주 오랫동안 국방부 대변인 어떻게 보면 최장수 대변인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민석 대변인이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 제가 2011년 6월까지 국방부 있었으니까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저랑 김민석 대변인이랑 국방부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김민석 대변인이 민간인으로선 최초의 대변인이었고 두 번째로 국방부 대변인 했던 분이 마찬가지로 국민일보의 군사 전문 기자였던 최현수 기자가 두 번째로 2017년도 12월부터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때 국방부의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민간인 국방부 대변인은 김민석 기자. 그 다음에 최초의 그 민간인 여성 대변인 군 포함해가지고 최초의 여성 대변인은 최연수 기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빈나 기자는 민간인으로서는 세 번째고 여성으로는 두 번째인데 기록을 세운 게 있어요.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 역대 국방부 역사상 최연소 대변인이 정빈나 기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제 기억에 국방부에서 대변인 하셨던 분은요. 대개는 장군들이었습니다. 장군들 중에서도 원스타. 제가 어떤 분이 기억이 나냐면 우리 사업단의 사업단장님 하셨던 분 중에 황희돈 단장님 계셨는데 황희돈 장군이 나중에 참모총장까지 하셨거든요. 우리 사업단에 단장하실 때는 3스타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별 하나 더 다셔가지고 참모총장까지 되셨는데 이 황희돈 장군이 원스타 때 국방부 대변인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원스타가 국방부 대변인을 하고 이례적으로 예편한 대령들이 국방부 대변인을 하고 이런 케이스였는데 그래도 국방부를 문민화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10년도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겠죠.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김민석 기자가 국방부 대변인하고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최연수 기자가 국방부 대변인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재명 정권 때 정빈나 기자가 국방부 대변인을 한 건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김민석 기자하고 최현수 기자는 어떤 분이라고요? 일단은 나이가 그래도 50이 넘어간 아주 중견 전문 기자였어요. 국방 전문 기자였단 말이에요. 국방에 대해서 빠삭하게 많이 아는 그다음에 언론사 짬밥도 상당히 오래된 그런 중진 기자가 중진 군사 전문 국방 전문 기자가 대변인으로 발탁돼 있었고 그때 국방부 장관은 누구였다? 그때 국방부 장관은 포스타 출신의 대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내가 웬만한 건 다 잘 아는데 그래도 언론 쪽은 그래도 기자 출신이 낫겠지 보니까 김민석 기자가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원 출신이고 중앙일보 기자고 그다음에 국방 전문이고 국방 쪽에서도 상당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언론 쪽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좀 약한 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기자를 한번 대변인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김민석 대변인이 잘하셨으니까 5년 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딱 됐을 때 김민석 대변인 잘했으니까 우리도 기자를 한번 뽑아봅시다. 중견 기자. 최연수 기자라고 아주 그냥 최연수 기자는요. 국방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수료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성 국방 전문 기자를 대변인으로 뽑아보자 해가지고 최연수 기자도 2017년 12월부터 상당히 몇 년 동안 굉장히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빈나 기자는 이 두 기자들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기자로서의 경륜도 부족하고 국방에 대한 그러한 지식도 부족하고 왜 그렇습니까? 국방부 출입 꼴랑 2년밖에 안 했었어요. 그런데 뭘 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장관님은 방위병 출신의 안규백 장관님이고 라인업이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관님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하는데 자기가 이런 것들은 좀 커트해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장관님 이건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좋겠습니다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불러준 대로 그냥 그대로 읽은 것 같아요. 1985년 1월에 소집 해제 후에 다시 소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두 번째 소집 해제 됐습니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기록이 다 있으니까 문제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앵무새 같이 이야기한 거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빈나 대변인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6.25 직전에 전쟁 기념관 이런 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항미 원조 논란이 있었잖아요. 항미, 미국에 대항해가지고 원조, 조선을 돕는다. 이게 누구의 시각입니까?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국, 중국 인민의용군의 시각 아닙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게 6.25를 앞두고 항미 원조를 뭐 이렇게 뭐 교육한다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논란이 막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대변인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항미 원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빈나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보도 내용을 보지 못해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정빈나 대변인이 그냥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답변이 제한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를 답변이 제한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를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빈나 대변인은 국방부 들어가서 배운 게 이거예요. 답변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거든요.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런 용어는 군인들이 쓰는 거지 민간에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정부 부처의 어느 대변인이 국방부 빼고 예컨대 기재부한테 물어본 거예요. 기재부 대변인한테 이번에 뭐 국토부 대변인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뭐 집값 어쩌고 저쩌고 뭐 일가구 뭐 장특공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장관님의 입장은 뭡니까? 국토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저희가 뭐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뭐 지금 확인해드리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국토부 대변인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민나 대변인은요 맨날 답변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답변이 제한됩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요즘은 국방부 대변인 뒤에 누가 쫙 서 있냐면 병풍처럼 누가 서 있냐면 육군, 해군, 공군에 담당하는 정훈 장교들이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돌아다니는 그 영상을 보니까 정빈나 대변인한테 뭘 물어보니까 정빈나 대변인이 뒤를 쓱 보니까 요번에 뭐 해군에서 어떤 그 사망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군의 공보팀장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대변인이 말을 못하고 육군, 해군, 공군의 담당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대신 이야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방부 대변인 직위가 뭐라고요? 옛날 같으면요 원스타였어요. 원스타. 그런데 지금도 원스타가 맞아요. 왜 원스타가 맞냐면 제가 뭐 늘 그랬듯이 국방부의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조직도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변인 밑에 누가 있냐면 첫 번째 공보 담당관이 있어요. 두 번째 정책 홍보 담당관이 있어요. 세 번째 디지털 소통 팀이 있어요. 그 위에 대변인이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공보 담당관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영관급 장교라고 하면 소령을 말하는 겁니까? 중령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공보 담당관은요 영관급 장교인데 정훈병과의 육군 대령이 임명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보 담당관은 정부 부처로 치면 일반 정부 부처로 치면 과장이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요 과장을 누가 맡느냐? 대령이 맡는단 말이에요. 대령이.
그러면 대변인은 뭐겠습니까? 대변인은 고위공무원 나급이 맞는 거예요. 고위공무원 나급이면은 일반 그 부처로 치면은 국장급이거든요. 고위공무원 가급은 실장급이고요. 나급은 국장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있어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국방부 들어갔을 때 국방부의 국장들은 투스타가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대변인은 국장급입니다. 국장급이면 옛날로 치면은 투스타가 맡고 있었어요. 그러면 대변인 밑에 있는 공보 담당관은 과장급입니다. 과장급은 누가 맡고 있다고요? 대령이 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투스타 출신들이 그 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대변인은 국장보다 한 단계 미쳐가지고 원스타를 대변인으로 하고 그 밑에 있는 과장급으로 대령을 갖다 앉힌 거예요. 대령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대령이 50 빨리 되면 대령이 한 50살 정도 되지 않나? 장군 빨리 되면 50대 초반에 되나? 어쨌든 대령들은 제가 국방부 갔을 때 77학번들이 대령이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40살에 국방부 갔었으니까 40대 후반에 대령이 되는 겁니다. 40대 후반에. 그러니까 정빈나는 몇 살이라고요? 30대 후반이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공보 담당관이 대령인데 자기보다 10살이나 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보 담당관은 육군에서 대령까지 하셨으니까 육사 들어간 걸로 치면 거의 30년 군 생활 한 거고요. 임관한 걸로 쳐도 25년이 훨씬 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정빈나 대변인이 국방부 출입기자 꼴랑 2년 해가지고 대변인으로 앉아가지고 무슨 말을 갖다 할 수 있겠냐고요. 더군다나 장관님도 저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일주일에 3번 하는 걸 5번으로 한다고요? 이거는 정빈나 대변인 입장에서는요.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라고 저런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네티즌들이 또 찾아낸 게 있었어요. 뭘 찾아내냐면은 2015년에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DMZ에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DMZ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상자 같은 게 둥둥둥 떠다녀가지고 그게 뭐야 해서 보다가 그게 지뢰가 빵 하고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 발목이나 이런 데 이렇게 그 크게 손상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장애를 입은 우리 장병들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뭐 용사라고 하던데 저는 용사보다 장병이란 말 이야기가 단어가 더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피해를 입은 그러한 그 우리 그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DMZ 목함 지뢰 사건 같은 있으니까 그 유명한 스타벅스에서 어떤 캠페인을 했냐면요. 스타벅스에서 DMZ 목함 지뢰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은 2015년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2016년 9월 3일까지 논란의 스타벅스에서 어떤 행사를 했냐면은 국군 무료 커피 이벤트라고 하는 행사를 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이, 우리나라 용사들이 저 군대에서 복무하다가 그러다가 군 내에는 스타벅스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휴가를 딱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그래도 간만에 내가 스타벅스 한번 가보자. 뭐 이디야도 있고 뭐 투썸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래도 나 스타벅스 한번 마셔보자 해가지고 스타벅스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스타벅스에서 휴가 나온 국군 장병들한테는 커피를 우리가 쏜다 해가지고 무료 커피 이벤트를 했어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텀블러 이벤트가 뭐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스타벅스에서 이 커피를 이거는 스타벅스 커피 아니고 편의점 커피인데 제가 현역으로 갔다고 치고 그러다 이제 땀 뻘뻘 흘리고 이제 휴가를 딱 나왔어요. 보니까 스타벅스가 딱 있네. 내가 큰맘 먹고 스타벅스 한번 가보자. 내가 그동안 스타벅스 마려웠다 해가지고 스타벅스 딱 들어갔는데 그 돈을 딱 내려고 하니까 카드를 딱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스타벅스의 그 매니저가 어쨌든 그 앞에 있는 직원이 빵글빵글 웃으면서 이거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국군 장병 여러분 이래야 되나? 어쨌든 돈 안 내셔도 돼요? 그런 거예요. 왜 돈을 안 냅니까? 이거는 우리 스타벅스에서 국군 장병한테
무료 커피 이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이번에 지금 뭐 정용진 회장이 이 이벤트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물론 이제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도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제일 싼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비싼 거는 막 한 7천 원도 하고 그러지 않나? 무슨 뭐 이 비싼 건 또 이름도 어려워. 그냥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갖다가 마시는데 뭐 여기에다가 뭐 카페 라떼에다가 뭐 크림 올리고 뭐 모카에다가 무슨 프라푸치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6,500원, 7,000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그때 스타벅스에서 쐈던 게 뭐냐면은 스타벅스 무료 커피 이벤트는 제일 기본적인 거 얼마짜리냐면 3,800원짜리 그 오늘의 커피를 무료로 국군 장병한테 제공하는 이벤트를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꼭 1년 동안 만 1년 동안 이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얼마나 이거는 좋은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칭찬받고 박수받아 마땅하다. 저는 지금이라도 또 다시 한번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그 스타벅스 무료 커피 이벤트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삐딱하게 봤느냐?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삐딱하게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삐딱하게 보냐면은 여성을 위한 그 캠페인이 왜 없냐는 거예요. 아니 스타벅스의 군인 그 이벤트는 남성을 위한 캠페인 아니냐.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커피 팔아주는 사람이 남자가 맞냐 여자가 맞냐. 제가 조금 전에 아까 그 채널A 가가지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늘 그러듯이 거기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정법전 TV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허겁지겁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스타벅스 아까 갔었는데 제 기억이 한번 쓱 봤는데 남자가 많았나 여자가 많았나 거의 비슷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딱 저한테 오시더니 정혁진 변호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데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 얼굴에 뭐 묻은 거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래 정법전 TV 잘 보고 있대. 그러면서 준비 열심히 하세요 그러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여자였겠습니까? 남자였단 말이에요. 저랑 나이가 같다고 그랬나? 뭐 어쨌든 아니다. 그건 어제였나? 어쨌든 제가 보니까 스타벅스에는요. 남자나 여자나 그 거의 반반 아닌가? 그런데 이때 2015년도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매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메인 고객층은 여성인데 왜 여성들을 위한 캠페인을 하지 않고 남성을 위한 캠페인을 하나 그러면서 스타벅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 스타벅스 하면 이렇게 막 부르르 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사건을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낸 기자가 있었어요. 그 기자의 이름은 누구였느냐? 정빛나 기자였어요. 이 기사가 나갔던 날짜는 언제였느냐? 2016년 6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빛나 대변인이 만약에 국방부에서 대변인 역할을 아주 스무스하게 잘하고 기자들한테도 이해가 쏙쏙 되게 하고 그다음 국민들을 설득을 잘하고 그랬으면은 이런 기사까지 파헤쳐 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빛나 기자가 뭐 물어보면은 모르고 뭐 물어보면은 답변이 잘 안 됩니다 그러고 뭐 물어보면 뒤를 이렇게 딱 보면은 해군입니다. 그다음에는 뭐 물어보면은 또 한번 딱 째려보면 육군입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정빛나 뭐 하던 사람이 기자래네? 어디 기자였나? 연합뉴스 기자래네? 국방부도 출입했대네? 그래가지고 뭐 찾아봤겠죠. 정빛나? 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빛나? 국군? 요즘에 뭐 AI든 뭐든 그다음에 구글이든 뭐든 네이버든 뭐든 치면 정빛나 국군 하면은 스타벅스가 쫙 떴나? 어떤 사람이 이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걸 갖다가 확인했습니다. 날짜까지 확인했거든요. 2016년 6월 24일. 야, 어떻게 기사를 써도 6월 24일 쓰겠습니까? 6월 25일이 6.25잖아요. 6.25 전날 군인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는 건 잘못됐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날짜 아니겠습니까? 6월 24일. 그럼 만약에 뭐 5월 18일이나 5월 17일 날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컨대 5.18 유공자들한테 스타벅스는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18 유공자들과
그 다음에 국군 장병들한테는 오늘의 커피를 지금으로부터 한 달 동안만이라도 저기 그 제공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저 그 생각 듭니다. 5.18 유공자들과 국방부 그 군인들을 위한 무료 커피 이벤트, 국군 장병을 위한 무료 커피 이벤트. 근데 만약에 정빈나 기자가 스타벅스에서 그 5.18 유공자들을 위한 무료 커피 이벤트를 딱 하는데 5월 17일 날 왜 그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느냐? 이거는 뭐 매출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뭐 5.18 유공자들이 아니라 뭐 군인도 아니고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딱 썼으면은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 제가 지금 봤거든요. 이 기사 날짜가 2016년 6월 24일이었어요. 어떻게 6월 25일 전날 이런 기사를 쓰지? 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결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1시간 지났네. 지금 저기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희화화되고 그다음 국방부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난도질 되는 거는요. 제가 방위 출신으로서 그다음에 국방부에 4년 반 동안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다음에 시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카이사르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저가 이혼을 했어요. 왜 이혼을 했냐면은 그 시저의 그 와이프가 이런저런 그 뭐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시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시저의 와이프는 의심을 받아도 안 된다 해가지고 딱 잘라버렸다고요. 저는 뭐 이거는 뭐 시저가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국방부 장관은요. 이런 의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방부 장관 측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전재수 부산시장이 생각이 나요. 전재수 부산시장이 시장 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통일교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혹이 있으니까 나 전재수 장관은 이런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내가 결백을 입증하고 부산시장 되겠다. 뭐 이랬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노란 신호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전재수 장관이 뭐 이런저런 그 의혹을 받는 게 심각합니까?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하다가 그 복무이탈했거나 영창 갔다고 그 김영수 소령 이야기니까 이런 의혹을 받는 게 어떤 의혹이 더 심각합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안규백 장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국방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심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면 그게 대통령한테 득이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본인을 장관시켜주는 대통령한테 죄송해서라도 저는 빨리 이번 주라도 물러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규백 장관 물러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물러나실 때 정빈나 대변인도 같이 데리고 물러나는 게 그게 그 제가 4년 반 동안 근무했던 국방부를 위해서 그래서 바람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저 어떤 생각하냐면요. 그 제가 그 방위로서 1년 반 근무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그래도 군복무를 6년 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제가 국방부에 딱 4년 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방위 18개월 했으니까 물론 17개월하고 한 열흘 정도 했으니까 18개월이라고 치고 그럼 1년 반 합치면 6년. 제가 국방의 의무를 6년 정도 한 거 아니겠냐라고 그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요? 택도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현역 복무를 한 우리 그 선후배님들한테 굉장히 저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혜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방위 18개월 해보니까 현역 복무하는 게 전투방위를 해서 그걸 알겠어요. 전투방위를 해보니까 야 집에도 못 가고 훈련 받고 이러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그래가지고 제가 방위병 해가지고 저는 군복무를 그 수월하게 이렇게 마쳤는데 물론 N60 사수하면서 좀 무겁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지금도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그 뭐야 사성 장군 참모총장부터 그 다음에 저 부사관 이제 막 하사되신 그런 분들까지 직업 군인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더운데 그 우리 국군 장병들 모든 분들이 건강 조심하고 그 뭐야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주절주절 오랫동안 드렸는데 그래도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2020년이었어요. 202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네요. 그때 대통령은 누구였느냐?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게 2017년. 그러니까 17, 18, 19, 20. 4년 차 문재인 정권이 이제 꺾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절반 이상의 임기가 지나가서 이제 뭐 레임덕이 올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런데 2020년 1월 때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었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뭐 레임덕의 리을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때였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기자가 있었어요. 어떤 기자가 있었냐면 채널A의 사회부 기자가 있었는데, 이 채널A의 사회부 기자가 어떤 사람을 컨택하고 있었어요. 2020년 1월이면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막 임명됐을 땐가 그랬었을 것 같네요. 아니다. 그때가 2020년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막 조국 사태 일어나고 막 그 추미애가 장관하고 그럴 때였나? 그때는 2021년이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2020년이었는데 그거 확인을 할 걸 제가 깜빡했네요. 어쨌든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채널A의 젊은 유능한 사회부 기자가 어떤 사람과 계속 컨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글자입니다. 이철. 철이와 뭐 영이? 뭐 철이 무슨 뭐 크로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옛날 만화에 그 철이할 때 철이, 그 철이가 그 이철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보다 한 두어 살쯤 위인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한 61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철하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VIK를 생각해야 됩니다. VIK가 뭐의 약자냐면 Value Invest Korea. 그러니까 코리아는 한국이란 뜻이고 Value 가치, Invest 투자. 가치 투자 코리아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이철이라고 한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보험하던 사람이었어요. 보험하던 사람이었는데 보험 상품 판매 영업을 하는 보험 영업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VIK라고 하는 거를 만든 게 2011년 8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처음에 누구를 모집했냐면은 보험 영업하는 사람 중에 똘똘하고 일 잘하고 보험 영업 잘하는 사람들을 쫙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투자 모집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팍팍 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업을 잘했겠죠. 그 다음에 본래부터 영업을 잘하는 데다가 수당까지 많이 주니까 내가 한 건 하면 돈 더 많이 버네 해가지고 영업을 갖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모집을 했느냐. 이 보험 모집인을 투자 모집인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모았으니까 투자 모집인이 모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VIK가 투자자들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VIK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는 가치 투자 코리아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 그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그냥 일반 주식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비상장 주식은 그 뭐 이렇게 잡주들도 많지만 여기서 하나 터지면 막 몇십 배, 몇백 배 터지는 그런 주식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이렇게 불려줄 테니까 우리 VIK에 투자해라.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유능한 투자 모집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그래야 VIK 투자하면은 1년에 30% 먹는데도 해가지고 막 쌈짓돈 막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 투자를 갖다가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집한 돈이 얼마였냐면은 피해 금액이 7천억이었어요. 피해자는 몇 명이었느냐?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이었는데 왜 어떻게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았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진짜로 이 VIK가 약속을 지켰어요. 예컨대 매월 예컨대 수익률이 5%입니다. 한 달에 5%씩 줍니다. 그러면 1년 60% 아니겠습니까? 설마 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진짜로 50만 원이
은행에 딱 그 내 통장에 딱딱딱 꽂히는 거야. 그럼 재밌네. 그러면 야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원금 그대로 살아있고 매달 50만 원씩 나오면은 2천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네. 이래가지고 이 돈이 막 늘어났겠죠. 그 쉽게 말하면 이게 투자를 성공했던 거는 투자 모집인들이 아주 능력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돈이 팍팍팍 꽂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유명한 사람들이 막 띄워줬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는가? 예를 들어서 그 VIK가 그 돈을 갖다가 1년에 1년 수익률이 막 100%씩 나가지고 그 중에 자기가 한 50% 먹고 비용 20% 쓰고 30% 나눠줬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려막기 한 거예요. 금융 피라미드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은 돈 번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 못 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거 재밌네. 그럼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1억 되고 해가지고 결국은 쫄딱 망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 피라미드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 허술합니까? 근데 어쨌든 돈이 이렇게 약속된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 솔깃하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권의 인맥이 끝내줬던 사람이에요. 어땠습니까? 이 이철이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어디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냐면 노사무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이 어느 정도 딱 모이니까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강연회를 많이 열었대요. 그래서 저자 초청 강연회 또는 명사 초청 특강 이런 걸 해가지고 2012년에 누가 나왔냐면 김창호 씨라고 옛날에 국정홍보처장 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홍보처장 했던 김창호 처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정책실장 했던 김수현 교수도 딱 나왔고, 2013년에 누가 나왔냐면 이재정 씨라고 저기 교육감 했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성공회대인가 어디 그 교수 총장까지 하셨던 이재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예산처 장관을 역임한 변양균, 왜 유명하신지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변양균도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드디어 2014년에는 누가 딱 나왔냐면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이 나중에 장관도 했지만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야, 도종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김수현도 아니야, 이재정도 아니야, 변양균도 아니야, 도종환도 아니야. 누구였습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저자 초청 특강 명사 초청 특강 이런 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저 이철 대표라고 하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치권에 그냥 그 발이 엄청나게 넓은 사람이구나. 믿을만 하겠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가 얼마를 갖다 쏟아부었다고요? 무려 피해 금액이 7천억이고요. 피해자가 3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철 대표가 이 돈으로 자기 연봉을 몇십억씩 받아갔대요. 7천억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 7천억은 어떤 돈입니까?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냥 밑에 있는 돈 빼가지고 위에다 주고 들어온 돈으로 이자랍시고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는 돈 사실 별로 없었을 수밖에 없는데 7천억이나 들어왔으니까 상당 기간 이게 이제 됐던 거죠. 그런데 이 7천억 중에서 450억을 어디에 투자했냐면 그 유명한 신라젠에 투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VIK가 신라젠의 14%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까지 딱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라젠이 기술 설명회를 했었어요. 언제 했었냐면 2015년에 어디서 했었냐면 양산에 있는 부산대 병원에서 그 기술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축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시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철은 어떻게 됐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징역 12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배임한 거 들통 나가지고 2년 6개월 받아서 14년 6개월의 형을 받았는데 그래도 구속된 게 언제더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만기 출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깜빵에 있는 이 이철 대표한테 이철 VIK의 이철한테 접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채널A의 사회부에 일 잘하는 민환 기자가 이철하고 이렇게 컨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철 대표 측에서
제보자 X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기자한테 접근을 갖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쫙 됐었는데 이 제보자 X라고 하는 사람이 지모 씨인데 이 지모 씨가 내가 이철하고 친하다 그러면서 그 채널A 기자한테 접근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녹음을 딴 거예요. 그 채널A 기자하고 그 이야기한 통화한 모든 것들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그 녹취록이 56페이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느냐? 이 기자 이름을 지금 말씀드리면 그 유명한 이동재 기자입니다. 제가 이동재 기자는 몇 번 봤었어요. 근데 봤는데 뭐 같이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저도 이제 방송 나가고 하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치면서 같이 방송한 적은 없었고 저희 다음 타임으로 방송 들어오고 뭐 그럴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 친구가 이동재구나. 실물 잘생겼네. 뭐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동재가 이철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이야기해라. 그 다음은 이때 우리는 이동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동재가 이철에게 했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느냐.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김어준이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쫙 올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최강욱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뭐 그 채널의 이 기자가 뭐 취재 윤리에 뭐 위반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동재 기자는 채널 A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검언 유착이라고 해가지고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동재 기자는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는데 채널 A에 복직은 못하고 지금 매일신문인가 거기에 이제 뭐 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동재 기자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김어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BC의 아주 그 중진 기자가 이 제보자 X 지모 씨가 그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대화 녹취록을 56페이지짜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다 확인을 했는데 김어준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동재가 이철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 다음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지모 씨의 제보자 X의 녹취록 어디에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김어준은 어떻게 했느냐. 2020년 4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가지고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동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동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어준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뭐 뉴스공장 뭐 이런 데에다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채널 A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 근데 유시민 씨는 사실은 오해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뭘 했다고요? 유시민이 신라젠의 기술 설명회에 축사를 했다는 거예요. 2015년에 신라젠에서 기술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축사를 했었던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의 유시민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시민 그 신라젠은 어떤 회사라고요? VIK에서 14%나 450억이나 투자했던 회사가 신라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시민은 어떻습니까? 신라젠에서 그 개최한 명사초청 특강에 불려가가지고 특강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신라젠하고 VIK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그런데 이 신라젠에 14%나 450억이나 투자한 그 회사가 VIK고, VIK의 오너가 누구라고요? 이철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유시민이 이철에게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럴듯하네. 그럴 수 있네.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채널 A에서 그런 식으로 유시민이 이철 돈을 받았다, VIP 돈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딱 나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신문 방송에서 따라할 거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이 집권할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A에서 이동재 기자가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없는 일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걸 보니까,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언론은 언론도 아니다, 이런 거지. 미래통합당 놈들은 언론도 아니라. 그 다음에 이때 이동재 기자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게 한동훈 검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검사 놈들은 이런 놈들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김어준이 2020년 4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10번 가까이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 비방하는 내용들을 딱 그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여파로 이동재는 채널A에서 잘리고 심지어 구속까지 당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동재 기자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때부터 이동재의 반격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동재가 어떻게 반격을 했느냐? 2022년 2월 달에 드디어 김어준 씨를 고소를 해요. 뭘로 고소했느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동시에 뭘 또 하냐면 형사적으로는 고소를 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딱 하는데, 어디에다 고소를 했냐면 성북경찰서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북경찰서가 이 사건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했겠죠. 수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고소장이 접수가 된 지 8개월 만인 2022년 10월 달에 그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불송치 결론을 내려요. 죄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혐의가 없느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북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해가지고 증거 불충분해가지고 이 공문을 그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동재한테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이니까. 고소인인데 네가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해. 그러니까 김어준은 별로 이렇게 혐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수사 끝낼래 라고 하니까 이거 들고 어디로 갑니까? 검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난 2023년 9월 20일에 성북경찰서에서 1년 전에 결론을 뒤집고 어떻게 했느냐? 명예훼손죄 맞네. 머리 극적적 하는 거예요. 1년 전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증거가 있네. 그러면서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의자 김어준에 대한 사건을 북부지검에다가 송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가? 2023년 7월에 이동재 기자가 김어준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1억을 청구했는데 1억 다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500만 원밖에 인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승소한 거예요. 승소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성북경찰서 입장에서는요, 뻘쭘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민사소송이지만 판결에 의해 가지고 김어준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민사소송에서는 민사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책임이라고 하는 게 민사 책임이든 형사 책임이든 사실관계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증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증거가 있네. 그걸 갖다가 또 1심에서 그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네. 그러니까 머리 극적극적 거리면서 뭐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소해 주세요 해가지고 북부지검에다가 사건 송치를 갖다가 했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월 29일에 저는 북부지검도 이상해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은 2023년 9월 20일에 송치가 됐는데, 그런데 4월 29일 해 넘겨가지고 4월 29일에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북부지검 검사들 뭐 한 거야? 왜냐하면은 그 11, 12, 3개월 지났어요. 1, 2, 3, 4, 7개월 지난 다음에 1심 판결도 있는데 그때 와서 기소를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기소가 됐는데 그 4월 29일에 기소가 됐는데 무려 2년이나 지난 다음에 형사재판에서 선고가 난 겁니다. 언제? 어저께 7월 14일에. 결과는 어떻다고요? 벌금 2천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4년 그 4월 29일에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18일에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그때 그 김어준 씨가 피고인 김어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 나는 사실은 최강욱의 페이스북 글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최강욱은 높은 사람이었잖아. 변호사도 하고 뭐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그때 하고 있었나 뭐 하고 있었나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최강욱을 믿었어.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동재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이동재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다. 나는 그냥 공익적 차원에서 발언했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하지만 이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7월 14일에 검찰에서는요 징역 1년을 구형했어요. 실형을 갖다가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법정 구속을 하든 말든 집행유예를 붙이든 말든 실형 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검사는 결심 때 구형을 했는데 판사는 실형까지는 뭐하고 벌금형인데 그래도 벌금형보다는 센 벌금형 중에서는 상당한 금액인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딱 이야기를 한 건데 왜 그랬는가? 왜 2천만 원씩이나 벌금을 인정을 했는가? 첫 번째는요. 범행 횟수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동재가 이런 식으로 이철을 깜빵에 있어가지고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한 그 이철을 회유하려고 했다.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거의 뭐 10번에 가깝게 그냥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그 발언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범죄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죄질이 안 좋다. 그 다음에 피해자 이동재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만 있었습니까? 이동재는 깜빵도 들어갔다 나왔었어요. 풀려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뭐 김어준 씨하고 합의를 갖다 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야 김어준 씨가 이동재하고 사이드로 뒤로 해가지고 야 우리 합의했단 말 하지 마 그러면서 얼마면 돼 이런 거 얼마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동재 기자가 뭐 그 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엄벌을 처해달라고 그렇게 그 탄원을 갖다가 했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김어준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김어준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동재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김어준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이동재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더군다나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우리나라 영향력 넘버원의 그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매체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죄질이 사실 굉장히 안 좋다. 어떤 판사 같으면요. 잘못하면 이거 진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저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경찰은 성북경찰서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증거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동재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녹취록에 MBC 기자가 녹취록 샅샅이 봤다라고 했는데 그 녹취록에도 그런 이야기 한 게 안 나와. 그런데 김어준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도 증거가 없다라고 한 게 말이 되는가? 김어준의 방송 자체가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일반 사람 같으면요 속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게 바로 보안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보안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야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이후에 민사소송에서도 그 이동재가 그 승소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서 입장에서는요 북부경찰 성북경찰서 입장에서는요 다시 재송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요 이동재는 그냥 피해 호소인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피해 호소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파면 팔수록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보안 수사권을 없앤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는가?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없애자고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김어준 씨잖아요.
그런데 왜 김어준 씨가 보안 수사권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자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안 수사권의 검찰 보안 수사권의 이른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김어준이잖아요. 만약에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라고 하면 김어준은요 벌금 2천만 원 안 내도 됐어요. 그 다음에 벌금 2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빨간 딱지가 전과자로서의 낙인이 안 찍힐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쓸데없이 검사놈들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행사한답시고 해가지고 나만 어떻게 됐다? 진짜 피 같은 돈 2천만 원 날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전과자가 됐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없애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안 수사권 반대합니다. 저는 보안 수사권을 왜 반대하느냐? 보안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보안 수사권이 존치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그 문제에 있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뭘 주장하냐면 검수완복을 주장합니다. 검찰 수사권은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복원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하고 경찰은요 경쟁해야 돼요. 범죄자 잡는데 누가 더 잘 잡나? 경찰이 잘 잡나? 검찰이 잘 잡나? 이런 것들을 경쟁을 해야 그래야지 이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지. 경찰한테 수사권이 다 몰려가 있고 검수완박이 되고 보안 수사권도 없어지고 그러면요. 일반적인 서민들은요, 진짜 살기 힘들고,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의 수사권, 경찰에게만 수사권이 있는 것들을, 이러한 상황을 경찰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일선 경찰들은요,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왜 일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까? 일에 치여가지고, 그 다음에 검사들은요 법대 나와가지고 옛날로 치면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연수원에서 2년 동안 트레이닝 받고 그 경쟁에서 그래도 상당히 좋은 성적 받아야지 검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도 그 어려운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바시험 붙고 그 많은 경쟁자들 그 뚫고 검사 임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경찰을 무시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떻습니까? 뭐 9급 순경 시험 붙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가 9급 순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제 뭐 하지? 교통정리할까? 뭘 할까? 이러고 있는데 정혁진 순경 일로 와봐. 그러면서 너 수사해. 왜 저를 수사해 하겠습니까? 일이 많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선배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만만한 게 순경이다 해가지고 정혁진 순경 일로 와봐. 너 이거 해봐. 그럼 제가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형법 조문 한번 읽어보고 그냥 대충 공부해가지고 순경 시험 합격했는데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게 형법을 이해하려면 민법을 알아야 되고요, 행정법도 알아야 되고요, 특별법도 알아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지. 누구한테 배웁니까? 옛날 같으면 검사한테 배우는 거지.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한단 말이에요. 정순경 이러면서 당신 언제 순경됐어? 네, 한 3개월 됐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거 적어줄 테니까 이거 확인해봐.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제 능력을 쌓는 건데 지금은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여가지고 지금 그 일선 경찰들도요 입이 이만큼 대빨만큼 나와 있대요. 이런데 무슨 수사가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다 제가 경찰이라고 하면요 순경 정혁진은요 어떻게 하냐면 다 그 불송치예요. 왜 다 불송치겠습니까? 증거 불충분. 왜 증거가 불충분이겠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송치 결정서를 갖다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왜 이게 송치가 돼야 되는지,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건지를 알아야지 송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검사님이 알아서 그냥 기소해 주세요. 이렇게 송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하기 제일 쉬운 결정은 불송치 결정이고요. 그 근거는 뭐냐면 증거 불충분이에요. 모르겠다. 꾀꼬리야, 꾀꼬리. 그럼 누가 좋습니까? 범죄자가 좋은 거지. 범죄자가 좋은 나라 어떤 나라? 범죄자 천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범죄자가 천국인 나라는 누가 피눈물을 흘린다고요? 피해자들,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린다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는 사람은요,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이라도 선임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하이어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 사건 배당을 받았는데, 그 수사관이 정혁진 순경이야. 아유, 도대체 얘는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유능한 변호사 딱 선임해가지고, 제 옆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정순경님, 이거 잘 모르시죠? 요건 요렇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될 듯 말 듯.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날 듯만 모르겠네. 다시 한번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들, 아이고, 정순경님, 따봉따봉. 야, 드디어 이해하셨네.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요. 정순경님, 이거 송치 결정문 쓰는 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써줄게.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도장만 찍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저는 그냥 날로 한 건 떼는 거지. 그 다음에 송치경찰서 그 변호사님이 딱 쓰신 거니까 내가 봐도 잘 쓴 것 같아. 문장도 좋아. 근데 내 이름으로 내 도장 찍혀서 나가는 거야. 그럼 검사님이 보고 정혁진 순경 어리버리한 줄 알았는데 그새 괄목상대할 만큼 늘었네. 괄목상대하기 무슨 괄목상대합니까? 비싼 변호사가 선임이 돼가지고 대신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사건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려운 서민들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변호사 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요. 고소장을 쓴 적이 없어요. 왜 고소장을 안 씁니까? 그거는 검사들이 알아서 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청 찾아가는 거예요. 검사님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억울하신데요?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대충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지하든 아니면 고소장, 고발장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법무사한테라도 가가지고 한번 써오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의협심 넘치는 검사가 내가 이런 일 하려고 검사를 했지. 내가 억울한 서민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려고 내가 그 검사를 갖다 한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인정받아가지고 부장도 되고 검사장도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은 그 다음에 벌면 되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사회가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이제 피해자들이 변호사 찾아와가지고 고소장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소장 써가지고 그 부장검사는 아는 선배한테 딱 가져갔더니 그 선배가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고 기억하냐면 야, 요즘은 변호사가 고소장도 쓰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옛날에는요. 그 피해자는 고소장을 쓰지 않아도 됐단 이야기예요. 검사님들이 알아서 해줬단 이야기예요. 물론 일부 검사들은 뭐 정치권하고 유착되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하고 유착돼가지고 뒤로 뭐 이런저런 거래하는 검사들도 없지는 않았죠. 그런데 경찰은 뭐 다 깨끗합니까? 그것도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 편이다?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 편이겠습니까? 일반 서민 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범죄자 편이에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범죄자를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컨대 제가 글을 썼어요. 글을 하나 딱 썼는데 이거를 저만 보는 게 더 글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사람까지 보는 게 더 좋겠습니까? 똑같은 글을 써도요. 그 예컨대 기자가 글을 썼어요. 기사를 썼어요. 그 기사를 자기 혼자 대충 써가지고 내는 기사가 그게 올바른 기사겠습니까? 아니면 데스크 타고 올라가가지고 차장도 보고 부장도 보고 편집국장도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본 그 기사가 더 좋은 기사이잖아요. 수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찰만 하는 수사가 더 잘 된 수사겠습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도 수사하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본 그런 수사가 그게 더 잘 된 수사겠습니까? 이거는 결론은 보나마나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범죄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검사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